안녕하세요. 명절 잘 세시고요. 자, 오늘 그 시곡태 17페이지 핵심 15를 나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자, 이 거래계약 역시 매번 출제하고 있고요. 기분 나쁘면 두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관련해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표로 정리했어요. 서류 정리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는 3년, 보증관계증서는 게시사항이고요. 다음에 전속중개약서는 3년 보존, 335라는 거 암기하고 있고요. 일반중개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 잘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주 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나 뭐 나머지 전속과 일반은 모두 서식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교부 의무가 있느냐, 일반 중개에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에 언제 교부하느냐, 우리 중개 완성 시에는 세서 메뉴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정지로 기억했어요. 일단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교부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존을 위반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위반했다, 모두 업무정지로 기억을 했고요. 다만 보증서만 미교부하면 100과예요. 그래서 보증서 미교부는 100과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게시를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예요. 이 부분을 아주 잘 묻고 있는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요.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다음에 중개행위를 한 소공 있죠. 이분도 서명 및 날인할 서류가 두 가지뿐이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뿐입니다. 이 점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일반과 거래계약서가 있고요. 일반 계약서는 서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는 거. 이 정도 이해되시고요. 자, 그래서 서류 관련 사항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죠. 이거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인표랑.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죠. 권조가 있어서 확약사를 바꾸는다. 그래서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의 일자, 거래금액, 그 지급일자, 지급사항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인도일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죠.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에요. 그럼 거래계약서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입니다. 이거는 필수기사항 아니죠.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도 필수기재가 아니죠.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도 필수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로 꼭 암기해 주시고, 이 중에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설명서 교부일자를 아주 잘 묻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암기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거 필수기사항 꼭 물어보니까요. 자, 그럼 21번 출제 예상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업령상 개업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법정서식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OX, X. 법정서식에 의한. 이 말 틀렸죠?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질문이고요.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인도일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2번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그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대표자가 틀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작성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하는 거예요. 자, 그래 틀렸고요. 4번 질문.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어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존 의무 위반. 업무정지죠. 예를 들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역시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소속공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죠. 이거 제재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럼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죠. 임취예요. 근데 소공이 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다.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 정도 거래계약서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다 봤고요. 이제 핵심 16으로 넘어갈까요?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역시 매번 출제하고 있고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제 손해배상 관련 판례들, 요걸 가끔가다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법 30조 1항과 30조 2항에서 30조 1항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제한상 손해 입혔다.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이건 과실 책임이죠. 다음에 30조 제2항에서는 사무소 제공하다가 손해 입혔다. 이때는 그 제한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는 개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으로 일단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문대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점이 뭐냐면 그럼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 있죠. 우리 법 30조 1항과 2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보조원이라는 것은 소공도 포함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공과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가 어디까지냐 이 판례를 지금 가끔 요즘 내고 있는데 중개행위의 범위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넓게 해석해서 경매행위를 하다가 권리분석 잘못해주는 바람에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고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혔다. 역시 중개행위하다가 입힌 경우로 봤고요. 최근의 판례는 임대차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이게 전세를 돌려놓고 모두 모아갖고 필리핀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관리 대행 해주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것을 보장해야 이제 보증을 설정하는데 이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해서는요 최근 시험에 제일 잘 묻는 게 그거예요. 보증 설정 시기. 보증 설정의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사함수는 언제까지? 설치 신고 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설명 시기 있죠. 보증은 언제 설명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맞죠? 완성되었을 때 설명한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속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증의 변경입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서 전부 다 물어봤어요. 변경, 기간 만료, 공탁금 회수 제한, 그 다음에 여기 재가입 보전 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중요 질문 다 물어봤는데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공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다음 말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가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기간 만료일까지 가해 설정을 신고해야 되죠. 이게 나와야 되고 공탁금 회수 제한은 3년 잘 하십니다. 폐업 사망으로 3년 회수 금지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설명 시기는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한다고 그랬죠. 설명하고 그 증서 사본도 쌍방 모두에 교부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서부터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계시는 뭐예요? 임치. 좋습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 달라지셨네? 공부를 좀 하시긴 하셨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의무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제 재가입 보전인데,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요. 이때는 15일 내 재가입 보전한 15일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오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뭐 보증은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거의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 판례를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판례를 정리하면 공인인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사에 한정되므로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예요.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판례는요. 요즘 과실상계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만 해두세요. 그러니까 결론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불법행위하는 바람에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여기에 개공이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개공이 손해배상 해야 되죠. 고의로 불법행위 하더라도.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함에 있어서 개공한테는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달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점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행위 관련 판례인데 임대차 관리 대행해주다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든가 계약 체계로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힌 경우 다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매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 엄청 잘 내는 판례죠 이거.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거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료 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법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무료중개행위는 중개업은 아니지만 우리 법은 적용이 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 내는 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5번 판례는 참고사항인데요. 개혁공사나 보조원이 공인인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외의 것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하더라도,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닌 것을 소개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주의를 다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판례,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성격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비슷하다고 했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고요.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따라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개공이 말이에요. 후일. 사고를 일으킬 고의를 갖고 있었고, 이 고의에 의하여 일단은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후일 진짜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고의가 있었다 하여, 사고를 낼 고의가 있었다 하여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판례, 주요 판례를 짚어봤습니다. 그럼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개혁공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대 당사에 제한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습니까? 오, 맞았고요. 제3자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없어요. 2번, 개혁공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손해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그래서 맞고요. 3번님은 개혁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다. 즉시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4번 질문. 개혁공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에 제한상 손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 조문 그대로 냈죠. 요즘 조문 그대로 내는 게 아주 습관들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5번 질문이에요. 공탁금은 폐업사만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문제들이 되게 쉽죠? 안 쉬워요? 쉬워야 정상입니다. 10월달 모의고사 원고 아주 오래전에 넘겼는데 최종 모의고사 10월달 그래갖고 어쨌든 뭐 어제 감수해달라고 해갖고 모의고사 최종적으로 교정받고 넘겼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내 시험장의 점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는 항상 저도 낼 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시험과 거의 맞춰서 출제 난이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지문들 다 빼고 어쨌든 출제 난이도를 맞춰서 그렇게 이제 난이도 뭐 334 아니면 244 이 정도로 지금 해갖고 내는데, 그래서 10월달 모의고사 뭐 요즘 이제 모의고사 보면 100점짜리들도 나와요. 요즘 모의고사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탄력을 받고 이제 하산할 때가 돼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공부가 지금 끝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10월달 모의고사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핵심 17로 가볼까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부장제도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실려 있다는 얘기는 출제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는 해 두셔야 됩니다.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세요 라고 권고할 수 있죠. 예치 권고제도예요. 그럼 이제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으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이 등에는 채신관서라든가 보험회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가자고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해라.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해라.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매도인, 임대인은 미리 수령을 해갈 수가 있는데 미리 수령을 해가고자 할 때는 이거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끊어와야 되죠. 이 보증서를 발행받아서 누구한테 이거 줘야 된다? 예치 명의자에게 이거 줘야 된다. 그리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보에서 보증서를 발행받아서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공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합니다. 이때는 이제 특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공은 거래 당사자와 거래 한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야 되고 분리관리 의무가 있고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보증가에 설정할 그 증서사본을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위반하면 개공이 처음서부터 예치 공고 안 했다 하여 처벌 불가라고 그랬죠. 근데 쉴 데 없이 예치 공고했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했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그 밖에 입법 위반이에요. 그 밖에 입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가 나갈 수 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서 이건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취득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다 봤고요. 그럼 핵심 18 이제 금지행위로 들어갑니다.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법 33조에서요. 1항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33조 1항. 그 다음에 33조 제2항에서는 업무방해행위, 즉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33조 제2항에서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두고 있어요. 주로 시험은 금지의 행위냐 아니냐 이걸 골라라.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골라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그러면 이게 개공 등에 대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는 중기업 종사자 전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업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두 음자 따서 한 게 있어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매무수거였죠. 매무수거. 이거는 몇 년? 1년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3년이죠. 증직투시단, 다음에 유가강제 방해. 모두 이거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매업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매매업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중상물이 아닌 것에 매매를 한다. 금지 행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사고 판 건 금지 행위가 아닌데 의뢰인과 한 번 정도 사고 팔았어요. 이건 금지 행위가 맞죠? 그래서 그 점 감 잡아두시고 무등록업자와의 거래는 무등록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건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보수초과와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명목에 불문하고 한 번이나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목에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은 게 모두 금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분양 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행위. 이거 금지 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당좌 수표 사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당좌 수표가 딱 떴다.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반환을 했어요. 이거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했죠. 이 사건에서 우리 금지행위 성립 요건에는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보수 초과에 대해서는 요걸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짓된 행위로 의뢰인의 판단을 지시하는데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래상 중요 사항이 뭐냐? 여기에는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들어가는데 가격에 대한 정보가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감 잡고 나머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토지 사면 고가로 다시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행위. 거짓된 행위 맞죠? 그러니까 1년 내 이 토지 사면 2배로 팔아줄게. 이거 거짓된 행위죠.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또 매도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수인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치우고 차익을 나눠 가진 행위. 이게 거짓된 행위죠 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사례는 쉽게 잡아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증서 중개 매매업에 대해서는요. 증서가 뭐냐가 키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대표적으로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죠. 청약통장,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라든가 철거 예정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증서 중개 매매업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는 분양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상가 분양계약서입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되고 직접거래 쌍방대리 있지 않습니까?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중개를 의뢰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개를 의뢰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자와 개공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건 모두 지적거래다. 목적, 횟수, 보수, 유무 다 불문이에요. 불문하고 전부 다 지적거래가 되고, 이때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했어요. 수임인과 거래했다. 이건 지적거래 맞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건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건 단속 규정이다. 그럼 직접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고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요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참고, 그럼 의뢰인이 아닌 친척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아치웠어요. 금지 행위 이거 아니죠? 또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매각했죠. 직접거래 아니라고 그랬죠. 배우자 거는 배우자 거고 내 건 내 거고, 맞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하급심 판결에서요, 배우자 물건 판 사례를 직접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샀는데 이거 직접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에서 전부 다 이건 직접거래다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는 못 낼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심 관계를 보니까, 그 사실관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공이 샀는데 실제로 이건 지 거라 이거지. 실질이 주택을 샀는데, 배우자 명의로 샀는데, 의뢰인 걸 샀는데 실질적으로 지가 같이 살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네가 산 거다 이거는. 그리고 직접거래 처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투기주장, 쌍방대리입니다. 이 쌍방대리에서는 당사자 동의불문 다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때 쌍방대리를 금지하니까 일방을 대리하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그럼 일방대리 표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방대리 표현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일방대리 맞죠? 요 표현을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것은 일방대리예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이건 직접거래죠. 대리인자가 부동산 납부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자기계약이에요. 직접거래 맞죠 그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또 감을 잡아두시고요. 구분해 놓으시고,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직접거래가 맞습니다.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직접거래 맞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도 직접거래. 근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일방대리다. 감 잡았죠? 그다음에 이행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행, 잔금의 이행과 등기서류 교부를 쌍방대리했다. 이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투기주장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투기주장 유형은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한 거예요. 이게 투기주장인데, 이때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는 전매 차익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시세교란 행위 있죠. 저것도 이제 조문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교란 행위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시세교라는 행위예요. 시세가 나오면 몇 년을 잡으라고요? 무조건 3년을 잡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는 그거 아닙니까? 개공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다든가, 단체 구성은 유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이것도 이제 조문만 추실하면 되는데, 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위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목적범위예요. 확실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나아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특정 개업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든가,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가 강제 방해입니다. 유가 강제 방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이제 3-3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금징이는 이제 이렇게 조문만 충실히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단, 그 다음에 유가강제 방해예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로 지금 두고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센터 부분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고센터를 이해를 해 두시는데,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이게 중심에 신고센터가 있다겠어요? 국장이 있다겠어요? 신고센터가 있다. 모니터링은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국장이 있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교란행위를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신고받을 때 서면으로 받는 거죠, 이거.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3년짜리 징역사유니까. 그다음 포상금도 주는 거죠, 교란행위 신고하면. 그러니까 신고센터가 이제 서면으로 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신고된 사항이 아주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종결 처리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신고센터가 이제 관계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요구해야 돼요. 이거는 요구해야 한다예요. 요구해야 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피드백 하라고 그랬죠. 피드백을 누구한테? 신고센터한테. 그러니까 피드백을 며칠 내에 10일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된 사항과 여기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받으면 신고자에게 다시 통보해 줘야 되겠죠. 통보해 주는데, 그리고 이제 국장에게도 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신고 접수된 사항,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걸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통보해 주는데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숫자가 30, 15, 10으로 기억했고, 신고센터는 야가 중심에 있는데 10, 10으로 기억했어요. 10, 10.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내가 최근에 지금 책을 쓰면서 의문점이 생긴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럼 이 자는 강요한 자는 3-3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강요를 해갖고 결국은 개공이 자의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데 15억이라고 광고한 거야. 개공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이 안 좋죠? 안 좋긴 안 좋아요. 예? 3-3. 3-3.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세교란행위 보면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랬고요. 그러면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했다. 없죠, 지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맞죠. 근데 형법이라는 게, 형사처벌은 아주 엄격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이랬어요. 명백하지 않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아닐 테고. 그럼 이 부분은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 강요했다고 그랬고, 여기는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고 그랬고,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굳이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부당 표시 광고 기억하고 있죠? 존다과에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거래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과장되게 광고했다. 이 과장은 그거예요. 또 과장은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과장은 벽지 하나 겨우 갈아놨는데 올수리. 그죠? 이 과장이고,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여기에도 이제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그거예요. 대통령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중개 의뢰사가 없다든가 은폐, 축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명백하게 얘기하면 겨우 걸리는 게 다르게 광고한 경우죠. 그 500과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여담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다 봤는데 이제 나머지 내용 못한 내용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뢰인과 일회 매매는 직접 거래인데 이거는 잘 안 내요. 사실 솔직히 잘 안 물어보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인데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건 중개업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업 가지고도 한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이거 상가 분양대행 수료, 상가 권리금 알선 수료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 금지 행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당좌 수표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4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는데 역시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 무죄 사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죄. 직접 거래를 보기도 어렵고 보수 초과도 아니었다. 왜? 중개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택지 조성 분양 사건 이렇게만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은 이건 단수 규정일 거라고 그랬어요.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개 의뢰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돼야 돼요. 매매기관 임대차. 이게 직접 거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고센터는 일단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의 유형이 시, 단, 유가강제 방해가 있죠.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서면 절차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럼 피드백을 신고센터에다가 10일 내 피드백 해주고 이걸 쫙 모아서 매월 10일까지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주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였어요.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봅니다. 23번, 24번 두 문제가 나가 있는데 23번 문제. 최근에 기출 유형 중에 하나 금지 행위냐 아니냐 요런 행위, 요런 행위 이렇게 이제 내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풀어 쓰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한번 해봤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금지 행위한 사미로 옳은 것. 소공사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세워받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일방 대리죠. 금지된다. X죠 그럼? 일방 대리에게 표현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 아주 잘 내는 지문입니다. 2번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거 금지 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개공을 통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X. 다음에 3번님은 개업공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답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 사원도 개공 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중개보조원이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보조원도 쌍방 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 문제로 지금 나가 있는데 한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나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해만 하고 가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의 밑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밑줄 이게 체크 포인트죠. 2번 질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다. 맞아요? 이거
가격 제한에 걸렸죠 지금. 가에 걸렸어. 그러니까 교란행위 맞고, 이자는 신고해도 포상금 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 이사 및 등록증 및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맞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4번 신고센터는 매월 15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에 조치를 한다. 15일이 아니고 10일. 전형적인 질문이고요. 설마 치사하게 국토부 장관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내겠죠? 치사하게. 그러니까 제가 신고센터는 중심이 신고센터가 있고 모니터링은 중심이 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자 및 등록관청 등은 그 결과를 10일 내에 신고센터에 통보된다. 맞죠? 그러니까 신고센터가 요구했으니까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10일 내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보수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중개 보수 파트로 들어왔는데 이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요. 작년 30일에 시험에서 두 문제를 냈어요. 이론만 두 문제를 냈어요. 이론만. 그래서 올해는 결국은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낼 걸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요 계산 문제도 올해 지금 내지는 곤란할 것 같다. 왜? 지금 보수 파트가 바뀌죠.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올카바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는 이론 문제가 뜨면 꼭 명심할 게 뭐냐?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셔라. 계산 문제를 풀 때도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셔라. 왜? 보수 체계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 틀리고 있죠 지금.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 그 한도를 이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요 점을 꼭 명심을 해두고요. 가볍게 중개보수 청구권,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사는 언제 한다고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맞죠? 그 다음에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보수청구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못 받습니다. 그럼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한도 체계 물어볼 때는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이론을 낼 때. 그러니까 한도 체계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바뀌는데 우리 일반 한도 체계가 맞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매매교환은 일방으로부터 0.9, 임대차는 0.8로 해놨죠. 그래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례들 기억을 해보면 매매교환 임대차로 나눠가지고 거래 금액별 임대차 금액별로 해갖고 요일이 나눠져 있죠. 그게 일로 들어와요. 국토부령으로. 그래갖고 내년을 준비하신 분은 그거 암기해야 돼. 그 표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국토부령의 내용이니까. 뭔 말인지 아셔요? 그래갖고 구간대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참고로 구간대를 지금 현재 뭐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매매에 지금 주택의 매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그다음에 2억 이상 6억 미만 이랬었죠 우리. 근데 2억 미만 2억 이상 얼마더라? 9억? 9억 미만 그다음에 9억 이상 12억 12억에서 15억 그다음에 15억 이상 그래갖고 15억 이상 매매는 최고가 0.7%예요. 지금 현재는 몇이에요? 0.9죠. 임대차는 어떻게 나눠냐면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6억 미만 그리고 6억 9억 9억 12억 12억 15억 그래갖고 15억 이상이 임대차는 0.6%로 바뀌었어요. 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토부령이 정해버리고요. 구간대별로 금액별로 다 정해놓고 이 중에서 시도 조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0.1% 이것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0.1%에서 시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요래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입법 내구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친 척하고 경기도 조례가 0.8% 올렸다. 그럼 낙선이죠? 낙선이지. 이러면
맞죠? 그럼 깎았다. 0.7% 현재 국토부이 돼 있는데 0.6%또 깎아놨어. 더. 그러면 당선될 가려가 굉장히 커지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건들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내는 게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산 문제를 내더라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10월 달에 개정되는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 같으면 시험에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내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개정되는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졌죠. 일단.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출제위원이 막판 시험 보기 한 2주 내지 3주 전에 들어가거든요. 선별위원이 최종적으로 선별위원이 2주, 늦으면 2주 내에 들어가요. 2주 전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직접 고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끔가다 우리 기출문제 보면요. 고친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고친 게. 그러니까 그 모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선별위원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수정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판례 같은 경우 있죠. 판례는 7월 정도까지 나오는 거는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7월 정도까지 나온 판례들은. 왜? 7월 정도에 나온 판례는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이거는 공지가 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6월 달에 나온 실명법 판례가 있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에 나왔다고. 그 판례. 이자간 등기명 시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얘기해주시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있죠. 이거는 그대로 기억해야 돼. 이제 이건 똑같이 가니까. 그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OP다. OP라면 이때는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입니다. 0.5%죠. 임대차 등은 0.4%. 나머지 오피스텔 85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야. 이것은 거래 유형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모두 일방한도 최고 몇이에요? 0.9%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용에 대한 부분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간대. 지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둘이 틀리면 뭘 기준한다? 중개사무소 기준. 꼭 기억하시고 아주 잘 냅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이겠죠. 이래 되고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 복합건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해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건물.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 했어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다면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주택으로 받아야 된다. 같다면. 2분의 1 이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 개정.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와 함께했다.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러니까 이거 요 세 가지 아주 잘 물어봅니다. 회피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맞춰버리니까. 자, 그럼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거래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교환입니다. 큰 것 기준이죠. 뭐 잘 알고 있고,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도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한다.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래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상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이 점을 유의하고 또 착각하면 안 되고, 분양권의 경우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죠. 분양금액이 아니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시기도 엄청 잘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급시기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지급시기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완료된 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비는 부담자만 기억하세요. 권리관계 확인에 해소된 실무는 지물건 팔려고 공보를 떼는 비용이 있으니까 누가 물어야 돼요? 지가 물어야 돼. 지가. 이 지가 누구다? 이 지가 이전 의뢰인이지. 이 지라는 말이 사투리예요? 자, 그러면 권리 이전 의뢰입니다. 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이거는 취득은행에 유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25번 문제.
이론 문제만 지금 나왔고요. 계산 문제 연습은 우리가 2주차에 한번 한 적이 있죠? 1주차에 했던가? 자, 그러면 갑니다. 25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 동일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나 매매를 포함한 둘이 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세 가지 충족했어요. 중개부서는 매매 기회에 관한 금액만을 정한다. 맞죠? 2번.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맞죠? 기준. 맞고요. 다음에 중개사물인 건축물인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사물 보수 기준을 정한다. 맞죠? 4번 질문.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틀렸죠? 기납입금. 다음에 5번 질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기출은 문제가 다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는 문제를 엄청 어렵게 연습하죠. 어쨌든 자, 그럼 이제 교육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